임석경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후보기획관이 초짜여서 쑥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아이주아시티 남양주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머릿속에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주택 사업의 그 하나의 새로운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하는 조합주택 형태여서 건설사의 거품도 제거한 그런 주택 형태고, 공동주택 형태고, 또 그 주민들의 그 니즈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관심 좀 앞으로 이런 그 리스테이 같은 사업 모델이 우리 사회에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대장동 같은 사태 안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책 브리핑을 좀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민선 7기의 마지막 임기에 제가 가장 몸부림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네, 그 환경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죠. 100년 후에는 전 세계 50개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거잖아요. 대도시.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우리 쓰레기 문제 해결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생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브리핑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1510만이 된답니다. 현재의 출산율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100년 후에 1510만이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다음 차트를 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현재 2017년, 현재는 아니죠. 2017년 통계가 대한민국 5136만입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6천만, 7천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전체 인구수가 후퇴하고 있죠. 5136만이 지금 2017년 인구고, 서울이 977만, 1000만이 무너졌죠. 남양주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73만.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인 2117년이 되면 남양주의 인구는 25만으로 줄어들고 73만에서, 서울 인구는 977만에서 262만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510만의 인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존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되게 심각한데, 우리가 막연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지금 찰칵찰칵 다가오는 붕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1953년에 우리 1인당 GDP가 66달러였습니다. 그때 출산율은 5.8명이었어요. 그 출산율이 이제
그래프가 교차하게 된 게 이 1992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GDP는 31,637달러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은 5.8명에서 0.84명이 됐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자, 출산과 양육의 그 사회적 성격을 규정을 한다면 농경사회 시대에는 그 출산 이꼴은 노동력의 증가이기 때문에 생산제입니다. 근데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산업사회는 출산이 경제 소비 주체입니다. 내수를 지금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재죠. 그런데 초산업사회로 가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줄어드는 인구의 적정량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적 성격의 이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인구 자체가 공공재입니다. 초산업사회로 가면. 즉,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위축되면서 국가 경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볼까요? 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전 거는 뭐 뺐습니다. 15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은 모두 225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6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16년간 271조를 쓰는 겁니다. 출산 예산으로. 연평균 17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225조를 썼는데 출산율은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 그래프로 볼까요? 일단 자, 0.84명이죠. OECD 평균이 1.6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프로 볼까요? 자, 그 2006년을 그냥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 뭐 65년까지 안 가더라도 2006년에 출산 예산은 3조 정도 썼어요. 그래도 그때는 출산율이 그나마 1.1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작년에 40조를 썼습니다. 금년은 47조고 40조를 썼는데 출산율은 0.84명. 그러니까 2006년에 45만 1,759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27만 2,337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어린이 쪽 그 영유아 산업은 전부 다 지금 저희 그 신규 고객이 없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15년간 225조를 썼고 금년 예산 46조이기 때문에 271조를 쓰는데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대한민국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출산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배임죄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돈은 엄청 썼고 돈은 허벌나게 썼는데 그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돈만 쏟아부었지 정책과 제도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성의 있는 노력 그리고 혁신적 발상은 아직까지 그런 그 우리 당국자들이 한다는 그 징후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또 재밌습니다. 1자녀는 점점 늘어나요. 왜? 2자녀 이상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자녀만 출산은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1자녀는 그냥 전국적으로나 저희 남양주로나 3.9%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2자녀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2.4% 감소. 남양주는 좀 낮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자녀까지는 내가 감당을 하는데 2자녀부터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24살까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07만 원입니다. 평균. 뭐 더 들 수도 있고 좀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통계 수치상으로 107만 원인데 이 107만 원이라면 하면은 우리 평균 가계 소득의 31%를 자녀 양육비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한 명당이니까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이 더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계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죠. 그러면은 한 자녀만 낳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렇게 또 볼까요? 양육수당이 자녀 한 명당 우리 0세부터 7세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평균 3,067만 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자녀 한 명당의 양육비를 양육수당으로 보존을 해줘요. 근데 이건 이제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이 다음 통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24세까지의 자녀 한 명당 양육비를 월 107만 원으로 본다면은 총 드는 비용은 자녀 한 명당 3억 896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죠. 0세부터 7세까지의 실 양육비는 6,750만 원. 107만 원 기준하니까 8세부터 24세까지는 2억 4,146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0,7세까지는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8세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자녀 낳는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지금과 같은 찔끔찔끔의 대책이 아닌 과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게 개선되기는 어렵죠.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주거에 대한 불안정 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담이야 이제 이 보조금으로 이 부분을 8세부터 24세까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단절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고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 과제로 갔으면 좋겠으나 뭐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워낙 신뢰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절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딱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선 2012년 대비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 평균 2.3배가 올랐습니다. 네, 129.14%죠. 전세는 더 올랐어요. 2.9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 낳기는 더 어렵죠. 네. 다시 볼까요? 또 예. 이게 또 문제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자녀 특별 공급 분양을 했는데 75%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그냥 우리는 하고 있어요라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다자녀 특별 공급이 줄줄이 미달이 돼요. 이건 또 통계치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기준이 중요한데, 2006년에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었다가 2011년에 약간 이제 손을 봤는데, 손을 본 것도 형편이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4인 가구의
가운데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4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이 15평입니다. 다자녀를 15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2인 뭐 이렇게 최저 주거 이러면 모르겠는데 4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라 하면 아이가 셋 이상을 다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턱없는 거죠. 그 땅덩어리 좁고 그 다음에 그 스몰 사이즈로 그 주거 생활을 한다는 일본이 17평이에요. 우리 일본보다도 지금 그 못 미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주거 면적을 이제 우리의 평균 주거 면적을 비교해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82평 평균 주거 면적이요. 그 다음에 영국이 41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4평 정도는 돼야 이게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5평짜리, 19평짜리 지어주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줄줄이 미분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자, 3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결과입니다, 이게. 인천 계양지구는 이것도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도 거기는 32평을 두 가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370명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남양주 진접 2지구는 19평을 갖다가 32가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약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볼까요? 우리 이거는 기본주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다자녀 특별공급 80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24평형 미만, 즉 60제곱미터 미만 소형주택으로 전부 다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인구 절벽, 이제 제가 저희 우리 시청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거로는 우리가 자녀 출산율이 이렇게 점점 낮고 떨어지는 것은 뭐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다. 주거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불안함.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구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117년에는 이 국가 인구가 1,500만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뭐 충분히 저와 우리 시공자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 남양주를 좀 아이조아 시티로 좀 만들어 보자.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이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좀 주거 안정 쪽에 다자녀 주거 안정 쪽에 좀 힘을 기울여 보자. 이래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을 한 300억 정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뭐 쉽지는 않는데 이걸 더 늘려가려고는 합니다. 기존의 가용 이 예산 중에서 일단 최대치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주거 안정 기금 한 300억 정도를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평형 정도 아이조아 주택을 200세대 정도를 2024년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물론 시의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더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2평형 정도 되는 아이조아 주택을 200세대 정도 공급을 좀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4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200세대의 세부 내역은 유럽형 타운하우스로 아이조아 타운하우스 한 50세대 테라스가 있는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 아이조아 주택을 한 150세대 정도. 그래서 우리 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 별내 위스테이 쪽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저 조합주택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집 짓는 게 너무 좀 그 2024년부터이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율 1% 정도의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2억을 10년 만기로 해서 이 저금리 대출해주는 것, 아까 그 기금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율 1% 저금리 대출로 주택자금 3억 정도를 30년 그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평균 주택 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의 한 50%에서 60% 정도의 이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를 그 브랜드로 해서 아이조아 타운 주택과 그 다음에 그 이 주택 안정기금 조성해서 이 다자녀 이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로건은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가 함께 하겠습니다인데요. 저는 그 사실은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우리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 메시지와 울림이 좀 더 넓게 그리고 크게 그 퍼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그 다자녀를 위한 특별 대책이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그 파기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네, 혹시 저 질문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300억을 다자녀 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네. 그 출산 장려금이 첫 애가 5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그 돌잔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첫 애가 10만 원, 둘째가 3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적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나 시장님께서 그 출산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올려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 궁금해서 예산만 묻습니다. 넉넉하면요. 저는 뭐 첫 자녀 1억, 두 자녀 2억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많이 썼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다 써요. 그런데 그런 식의 소모성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크게 우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려면은. 그러면 우리 남양주가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우리 그 기초 단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예를 들면 화성시나 용인시, 그 다음에 성남시 이 정도 되면은 훨씬 더 파격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의 재정 여건은 파격적인 정책을 하기에는 재정의 그 경직성이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자녀 중심으로 예를 들면 5자녀나 4자녀 이런 경우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거 안정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 이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많이 안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와 몇 가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교육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우선에
마음 놓고 젊은 애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남양주시에 가면은 정말 애들 많이 놓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경제 정책이 좀 많이 좀 수반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창원시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남양주시만은 좀 뭔가 다르게 출산이라도 좀 더 뭔가 조금 현재 상보다는 첫애가 지금 10만 원인지 알고 있거든요. 좀 거기에 된 거는 조금 더 올려줄 필요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돈을 그런 식으로 이게 목돈으로 가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져야지 그 뭐 이렇게 큰 돈을 쪼개서 이렇게 그 이 소모적 경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뉴스 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 아주 획기적인 이런 정책안을 내주셔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이거를 겉핥기로 그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안을 냈지만 이 남양주에서 먼저 하시는 거 좋습니다. 일단 본보기로 하시고 이를 벤치마킹 하든지 하게끔 하시고 결국은 시장님이 이렇게 좋은 안들 이렇게 현상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고 대책을 집으셨는데 이거 외에도 더 좀 보완할 것은 있지 않겠나 싶지만 향후에 결국은 시장님이 여의도에 들어가셔서 정책을 입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시면. 여의도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제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나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로 요 옆에 청학 계곡 정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따라 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한 걸로 약간 좀 주장했지만 요것도 오늘 제가 발표했기 때문에 곧 이재명 후보가 따라 할 거예요. 예. 본인 거라고 주장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여기 이성한. 사업 예정 부지는 어떻게 지금 말을 무시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우리 전략계획관실에서 한 4개, 5개 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또는 또 양정 역세권 이런 쪽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 부지값이 비싸서 네. 웬만한 일반적은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좀 줄이려면은 이거 300억 가지고 이게 이제 아니 300억은 그겁니다. 주택자금 대출,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 그러니까 집 짓는 건 다르죠. 300억은 주거 안정기금 기금 조성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전체적인 사무 예산이나 이제 부지 물자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이죠. 아직. 아니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렇게 이제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또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 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정밀 분석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이조아 시티를 조성한다고 하는 기사를 쓰려면은 뭐 부지가 어디라는 거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럼 요거는 좀 기사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좀 빼주세요. 유도신문 하면 내가 안 넘어가는지 알잖아. 여기 대충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2024년부터 30년까지 200세대 우선 공급하겠다고. 아니 30년간이 아니고 2024년부터 예. 2030년까지. 예, 6년간. 네. 6년간. 예. 지금 남양주시에서 예상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언젠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는 있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분야 그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없으신지? 그게 이제 그 사회적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소통 부재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그 진영 대 진영 간의 그 대립 구도, 우리 사회가 지금 대립 구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게 그 민간 부분까지 합쳐서 이 공공 부분이 효과적으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시작을 해볼 테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이 모델을 그 현실에 맞게 잘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굉장한 그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정책 기자님들 설명회를 여기서 한 것도 이 별내 위스테이 같은 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합주택으로 굉장히 괜찮은 단지를 만든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우리 도시공사하고 전맥을 하면, 도시국과 도시공사가 잘 전맥을 하면 굉장히 저는 생산적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 주택 수를 명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검토할 때 이렇게 좀 중위소득 이하로 해서 상류층은 뭐 이거 굳이 필요 없잖아요. 중위소득 이하 중에 이제 다자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미성년자가 이제 셋, 이제 그 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뭐 넷, 다섯이요 하도 뭐 무슨 8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3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추산하는 것은 대충 한 15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제가 지킬 수 있는 수치만을 그 제시하기 때문에 200세대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또 내년 내후년에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양주의 몇 가지 그 수익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대치만큼 원활하게 간다면은 뭐 파격적으로 한 500세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히 주택 정책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교육 문제는 또 더 큰 문제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회적 논쟁이 심한 문제고 그래서 교육 문제까지는 제가 뭐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자체장으로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자녀 특별 공급이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로 좀 제대로 공급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다자녀에 대한 그 사회적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다른 문제는 제가 못하니까. 예. 그렇게 지금 분석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예. 예, 경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네. 그 300억 원 기금 조성, 저금리 대출이자 2024년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일단 민선 7기 임기가 내년에 이제는 네. 끝나죠. 네. 근데 후반기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걸 발표하는 이유와 네. 두 번째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선 8기 때 네. 혹시 단체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면 네. 이게 연속성이 있겠다고 보시는지 한번 공부 좀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민선 7기의 이 마무리 부분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게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는 이건 좀 비겁하죠. 사실은. 어쩌면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적 가치와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해야지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인 겁니다. 제가 하든 제가 하지 않든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가 또는 지자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그 다음에 또 자질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재앙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프 딱 하지만 66달러 시절에 평균 6명이었던 출산율이 31,000달러 시대에 0.83명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는 현상이 문제죠, 오히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목 놓아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 청학계곡 정비할 때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도 있어요. 저도 쉽게 편하게 사는 방법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 다음번에 하시죠. 여기 먼저 하시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예. 그 스케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언제쯤 제출하겠다는 거. 요번에 좀 잘 다듬어서 이제 금년 정기 회기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에 임시회기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일단 2024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서 작성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내년 초에는 조례안이 완성돼가지고. 예. 네. 네, 한국언론포털통신사 심동욱입니다. 네. 네, 일단 남양주의 그 주거 안정 정책 잘 들었고요. 근데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책 효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8세 이후로는 전무하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주거 안정을 제외하고 8세에서 24세에 대한 양육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남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 정부로서의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압박 때문에 그 단절 구간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한다는 게 그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다만 이제 그 다자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늘은 이제 주택에 대한 공격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극적 정책인데 주택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8세 이상부터의 이 다자녀에 대한 단절 구간에 대한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는 돈이죠.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코로나 때 10만 원씩 막 나눠주고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고기값만 올려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현금 위주보다는 아이템 위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중위소득 이하의 다자녀 학생들에는 노트북을 저희 전원 무상으로 다 공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남양주시 중위소득 이하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노트북을 전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무슨 청년 수당이니 무슨 배당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돈 나눠주는 거 저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좀 더 지속 가능 발전 쪽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투입될 수 있는 돈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려운
이제 가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높여주는 효율성이나 생산성보다는 그 정책 아이템을 선택해서 주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고, 다만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 담당자가 적어도 국가의 30년, 50년, 10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어떤 지금 저희 이 방향을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경일보의 최창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시장님께서 여러 고심이 많으셨고 시민들 중상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신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 실적 75%의 미분양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살펴보셨는지와 여기 네,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주거 문제는 집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집을 재산 증식, 재화의 증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은 많이 남아남는 데 비해서 아파트는 SOC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저 들어가서 좀 더 증식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찾아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녀를 낳아라 해서 2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받아먹긴 좋지만 낳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은 이 75% 미분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과 결론을 살펴보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다자녀의 경우 좀 더 큰 평형의 평수를 원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워낙 작은 평수를 이거 내놓고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 수치예요. 19평 32가구는 청약 신청자가 없고 32평 2가구는 370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거 면적, 전 주거 면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그 주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주택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상 급등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투자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국토 관계자나 이제 제가 총리한테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과감하게 그냥 그 알렉산더식 해법으로 그냥 좀 깨부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대권 나가냐고 오해하니까, 그 문제는 저는 실질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실행 능력이 없는 놈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허언이 되니까, 제가 안 드리는 거죠. 여담으로 간단히 해주시면 그거는 좀 나중에 저 막걸리 할 때 비 오는 날 파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저기 뒤에 바로 뒤에 계시네. NJ뉴스 황태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 자녀 정책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자녀를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게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녀를 그 몇 정도나 두고 싶냐, 내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그 개인의 가치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국가가 또는 정책적으로 그 제시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다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자녀를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산이 주거에 대한 불안, 또 미래 내 자식이 그 이제 겪어야 될 이 사회적 과정 속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 교육이 경쟁력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불안은 해소해 주는 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 결혼 장려,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자녀 주택 문제를 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한 자녀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고 두 자녀 이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두 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주거 안정과 교육에 대한 이 안정, 불안 해소라고 보는데, 교육에 대한 불안 해소는 제가 교육 문제를 건드리거나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주택 문제에 대해서만 남양주 기초단체장으로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한번 그 몸부림이라도 쳐보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구도를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울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양식 있는 우리 리더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가 있습니다. 예, 하시죠. 예, 예. 예, 구리남양주 뉴스 남성훈인데요. 아무래도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입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지나다 언급하셨는데 3기 신도시하고 양정역세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신도시 이제 개발지구 이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그 조합주택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존 방식하고 어떤 그 장점이 그 여러 측면에서 있는지 요거를 좀 안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이 입지하고 이제 조건 이런 걸 여쭤본 까닭은 아마도 그 시중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이걸 형성을 하는지, 요것도 아마 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뒷부분도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절대 과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저렴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 이석영 신흥상해가 월 임대료가 작게는 3만 원에서부터 많으면 15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예. 저희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마찬가지로 저는 그리고 이런 정책 제일 싫어합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저 구석진 데다가 그냥 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그냥 저기 그 옛날 과거 청계천 철거해가지고 저희 그 신림동이나 저 성남으로 그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이 트럭에다 실어 나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정책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 선호할 만한 위치에 그 상당한 수준의 주거적 이 퀄리티를 갖다 높여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유력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LH나 국토보호구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고,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73, 4단 이전도 그거 진짜 한 20년간 꿈쩍도 안 했던 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가 시장 취임하면서부터 3년의 노력을 거쳐서 지난 추석 전전날 국방부 장관하고 단독 오찬하면서 큰 틀의 문제에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모양 내기 식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조합주택은 이건 이제 여기 요 별내 위스테이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생산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내 위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장점을 살려서 전맥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초기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숙성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저쪽에 여기 네. 네, 포커스 경제 최원료입니다. 정책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한다는 그 용기 한번 제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근데 현실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위치는 어딘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조아 300세대가 200세대가 들어서는 자리,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금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 있으신가 하나 하고, 처음에 이 다자녀 정책을 특정 부서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자녀 정책과 관련돼서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출산이 있고, 뭐 보육이, 교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부서가 전부 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좀 모델을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뭐, 이 공급 방식이든 공급 대상이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부터 이제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2인 이상이 다자녀로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3인 이상의 다자녀일 경우에 남양주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한 8,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1,500세대라고 말씀하셔서 그 대상. 중위소득 이하. 중위소득 이하. 네. 아니, 저 잘 사는 사람까지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이들에게 이제 아까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느 기자분이 여쭤봤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라든지 남양주의 재정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의회에 또 마찰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해소 방안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기준선을 만들어냈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대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지의 선정 문제도 좀 더 다양하게 대상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태스크포스 팀의 저 판단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타임 테이블이랄까, 그 다음에 그 재원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그 이제 정식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야죠. 제가 그 ESG 행정 추진단, 저 환경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환경 문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또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ESG 행정 추진단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아이조아 시티를 만들기 위한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아이조아 시티의 그 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지, 아이조아 시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요건 요 딱 아이템에 국한돼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조아 시티를 만들기 위한 저희가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제 ESG 행정 추진단도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죠. 전략적 목표치 방향을 우선 일단 정한 거고, 그 방향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이제 과정은 한 단계 한 단계씩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6년 안에 200세대를 됐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200세대를 공급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보면은 120만 호를 4년 동안에 만들겠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자님들께서 그런 걱정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200세대의 다자녀 주택을 줬는데 거기에 따른 뭐 유치원이라든지 주택은 여기 있는데 갈 곳은 보육 정책은 조금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안으로 들으려고 왔는데 그냥 제안만 하신 것 같아가지고 6년 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그린벨트라고 하면 그린벨트 행정 방법과 일반 대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틀려지고 계산상으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됐어요. 그냥 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다듬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씩 그건 발표를 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 지적을 감안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그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중3서부터 고3 학생들한테 이제 그 노트북을 무상 공급. 초등학교 5학년부터요. 예. 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그지 뭐 지금 청년수당이라든지 10만 원, 20만 원 지금 이제 저희들 받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정책 발표에는 약간 좀 그 맞지는 않지만 이재명 사실 후보의 어떤 그런들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뭐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거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누구나 다 뭐 30만 원씩 주자랄까 50만 원씩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건 아주 그냥 이제 공감이 안 돼요. 예. 공감이 안 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불편했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건 전 여전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장시간 했는데 저쪽에 이제 뭐, 저 뒤에 계신. 예, 저분 그럼 한 분만 좀 받고 이제 기자회견은 종료하는 거로. 예, 뉴스웍스 오영세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혁명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끝까지 좀 보류를 하시는데 200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는 것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또 남양주시에 또 유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층의 그런 그 시민들은 어느 곳에 이것을 조성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시라 그래서 굳이 어디냐고 꼬집어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에 이런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좀 발표해 주실 수는 없으실지. 근데 이제 위치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희 그 선정을 마무리해야죠. 네. 내년까지는 선정 마무리하고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진접 2지구부터 양정 역세권까지 약 9만 세대 공공 물량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 9만 세대 공공 물량의 이제 운용 과정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꽤 있어요. 예, 꽤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이제 완전하게 여러 가지 법률적 그다음에 사업적 딱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훨씬 더 이거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자체 선거 전에는 공약으로 나온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약으로 나갈 수 있죠. 예, 다음 선거 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정책 브리핑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시장님분 다음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